혹시 준호니? 누구세요? 청년이 돌아봤습니다. 푸른 눈에 갈색 머리였어요. 12년 전 사라진 아이와 똑같은 정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전단지 수십만 장을 돌리고 TV에 나가 울면서 호소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남편은 5년을 버티다 쓰러졌습니다. 혼자 남아서 7년을 더 찾았죠. 그러던 오늘 비 내리는 시장에서 한 청년을 봤어요. 할머니 손수레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으면서도 12년 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느 골목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던 날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좌판 위로 은빛 비늘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야채 써는 소리가 들려왔죠. 시장 특유의 비린내와 국물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젊은 남자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죠. 스물쯤은 돼 보였지만 눈빛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았어요. 세상에 치인 사람 특유의 눈이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고개는 늘 살짝 숙인 채였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옅은 갈색 머리카락, 그 사이로 드러나는 푸른 눈. 한국인 같지 않은 외모였죠. 시장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흘렀습니다. 남자는 못 들은 척 걸었어요. 이미 익숙했죠. 12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그의 이름은 이유민. 보육원에서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조차도요. 10살 이전은 늘 흐릿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죠. 그냥 어느 날 보호소에 있었어요. 고아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그게 유민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이었습니다. 유민은 골목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과일 가게 앞이었습니다. 입구 유리문에 일손 구함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죠. 유민은 잠시 망설이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게 안에서 중년 남자가 과일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배가 나오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유미는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손 구한다고 해서요.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유민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눈썹이 꿈틀했죠. 너 어디서 왔어? 사장이 과일 상자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팔짱을 끼고 유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유민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사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신분증은 있어? 유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어요. 사장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유민, 22살. 사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신분증 사진과 유민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야,
이거 눈 색깔이 다르잖아. 사장이 신분증을 들어 올렸어요. 사진은 눈이 까만데 너는 왜 파래? 렌즈 끼고 찍었어요. 그때는 유민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렌즈? 사장이 비웃었어요. 거짓말도 참 그럴듯하게 하네. 까만 렌즈를 왜 껴? 유미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설명하려 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푸른 눈은 어디서 온 건지 자기도 모른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봤죠. 그래서 유미는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거 위조 아니야? 사장이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튕겼어요. 요즘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증 위조해서 돌아다닌다며. 그때 옆 가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 반찬 가게 아저씨, 하나둘 구경꾼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애가 일하겠다고 왔는데 신분증이 이상하대. 어머, 눈 좀 봐, 파랗네. 외국인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유민을 둘러싼 사람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유민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죠. 이것도 익숙했어요. 이 시선들, 이 속삭임들. 야, 솔직히 말해. 사장이 다가왔어요. 조선족이야? 러시아? 고려인?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 이 새끼야. 사장이 유민의 어깨를 밀었어요. 유민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한국 사람 맞아요. 유민이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눈이 왜 파래? 사장이 비아냥거렸어요. 아버지가 외국인이야, 미군이야?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불법 체류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던데. 누군가 말했어요. 경찰 불러볼까? 유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처럼 고요했죠. 분노를 드러내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반박해봤자 의심만 커진다는 것도요. 그래서 유미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래전에요. 신분증 돌려주세요. 유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사장이 신분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신분증이 더러운 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졌죠. 가짜 신분증 들고 다니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 유미는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신분증을 집어들고 소매로 먼지를 닦았죠. 주변에서 비웃음이 터졌어요. 개처럼 줍네. 저러니까 무시당하지. 유미는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다신 오지 마. 우린 외국인 일 안 시켜. 사장이 등 뒤로 소리쳤어요.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유민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면 지는 거였어요. 쫓기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유미는 늘 걸었습니다.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요. 골목을 빠져나와 모퉁이를 돌았어요.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유미는 벽에 등을 기대고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늘 있던 일이잖아. 유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익숙해진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었어요.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낡고 빛바랜 천 조각이었습니다. 파란색, 작은 장갑 한 짝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유민이 보호소에 올 때 이미 쥐고 있었다고 했어요. 꽉 쥔 채로 안 놓으려 했다고요. 유미는 이 장갑이 뭔지 몰랐어요. 누가 준 건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죠. 이 장갑만 만지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 얼굴은 모르겠는데 손의 느낌만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유미는 장갑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 안에서 쥐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어요. 내일은 다른 시장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소문이 퍼지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늘 그래왔듯이 유미는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낯선 외모 하나에 쉽게 선을 그었습니다. 기댈 곳 없이 홀로 서기를 시작한 유민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버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먹구름이 골목 위로 드리웠고 공기가 축축하게 무거웠죠. 비냄새가 났어요. 유미는 어제와 다른 시장에 와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온 곳이었어요. 소문이 퍼지기 전에 다른 데를 찾아야 했거든요. 이 시장은 조금 더 오래돼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빗둘게 달려 있었고 좌판 천막도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죠. 사람들 얼굴에도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유미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손 구함 같은 종이가 붙은 가게가 있나 살폈어요. 오늘은 될까? 유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좀 다를까?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두 방울이 볼을 스쳤죠. 유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순식간이었죠.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골목 바닥을 두들겼습니다. 유미는 근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닫힌 가게 앞이었습니다. 녹슨 셔터에 등을 기대고 비를 바라봤죠. 시장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좌판 위로 비닐을 덮는 상인들, 물건을 들고 뛰는 손님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처마 밑을 찾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이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급해지면 낯선 얼굴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어쩌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밀고 있었어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였죠. 비를 맞으며 힘겹게 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얇은 남방이 몸에 달라붙었죠. 허리가 굽은 채로 손잡이를 2손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수레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퀴가 무릉덩이에 빠진 거였죠. 할머니가 힘을 줬습니다. 온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손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휴. 할머니가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빗물이 흘렀습니다. 지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죠. 주변 사람들은 바빴어요. 다들 비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없었죠. 유미는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오고 있었거든요. 점퍼가 다 젖을 거였어요. 하지만 유미는 처마 밑을 벗어나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발이 무릉덩이를 첨벙첨벙 밟았습니다. 금세 신발이 젖었죠. 할머니, 유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유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잠깐 커졌어요. 유민의 푸른 눈을 본 거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금세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잡힌 웃음이었어요. 괜찮아, 옷 다 젖겠다. 괜찮아요. 유민이 손수레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빗물에 미끄러웠죠. 하나, 둘. 유민이 힘을 주니 손수레가 끙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바퀴가 무릉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골목 끝 창고까지만. 근데 정말 괜찮아? 네, 제가 밀어드릴게요. 유민이 손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따라 걸었어요.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유민의 회색 점퍼가 진한 회색으로 젖어들었어요. 옅은 갈색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죠.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들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골목을 지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상인들이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톤이 조금 달랐습니다. 비 맞으며 할머니 손수레를 밀어주는 모습을 봐서였을까요? 어제 같은 적대감은 없었어요.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창고였어요. 문 앞에 비닐 천막이 쳐져 있었죠. 여기요. 유민이 손수레를 세웠어요. 할머니가 유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민이 살짝 몸을 뺐어요. 티나지 않게. 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유민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눈이 참 예쁘네. 유민이 멈칫했어요. 하늘색 같아. 복받을 상이야. 유민의 어깨가 살짝 풀렸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미소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분명 변화가 있었죠. 들어가세요. 비 많이 와요. 유민이 작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장 입구 쪽 분식집 처마 밑이었습니다.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흰 가닥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습니다. 쉬는 넘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48이었죠. 12년이란 세월이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숙. 정숙은 오늘 우연히 이 시장에 왔어요. 근처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잠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비 맞으며 할머니 손수레를 밀어주는 젊은이. 보기 드문 광경이라 눈길이 갔을 뿐이었죠. 그런데 청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옅은 갈색 머리카락, 푸른 눈. 마치 오래전에 묻어둔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정숙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름 준호, 한준호. 정숙이 준호를 처음 만난 건 17년 전이었어요. 보육원에서였습니다. 5살 작고 마른 아이였죠. 다른 아이들 틈에서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첫눈에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푸른 눈, 하늘을 닮은 색이었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설명해 줬죠. 러시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국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혼자서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었대요. 푸른 눈, 어디를 가도 시선이 따라붙는 그 눈. 어린 엄마는 그 눈이 무서웠던 거예요. 내 아이 같지 않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결국 2살도 안 된 아이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가셨어요.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구석에 앉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올려다봤죠. 그 눈빛,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겨우 5살인데 이미 포기한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줘야겠다. 남편 한상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가 없던 부부였거든요.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호는 정숙의 아들이 되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은 진짜였죠. 준호의 푸른 눈을 보며 남들이 수군거려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아들,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야. 그렇게 5년을 함께 했습니다. 행복한 5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른 지역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 다른 일 때문에 잠깐 한눈 판 사이, 준호는 사라졌어요. 겨우 1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야. 12년 동안 수없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매번 무너졌어요. 그때 시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띵동. 짧은 시자금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알림음이었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세요. 방송이 끝났어요. 정숙은 다시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민이 멈춰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 위로 흘렀지만 닦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쳤어요. 아주 희미하게. 띵동. 그 시작음 분명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귀가 먹먹해졌어요.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손끝이 저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또 이러네. 그냥 평범한 방송인데. 그의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요. 유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유미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방송 시작음이 나오자마자 굳어버린 청년.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멈춰선 그 모습. 저 반응, 저건 뭐지? 그녀는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또 아닐 테니까. 정숙은 젖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한 발 내디뎠어요. 청년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삼켜왔던 말이 목에 걸린 것 같았죠. 청년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비가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죠. 정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몇 번이고 생겼다 좌절되었던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이번에는 진짜 희망이길.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그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정숙은 젖은 손으로 가방 속에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도현. 그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걸었어요. 한시그룹 준법 감시실. 조사관 김도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퇴근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도현은 잠시 멈췄죠. 박정숙.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한시그룹 창업주의 장남, 한상훈의 부인. 12년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 여자였습니다. 도현은 전화를 받았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시장에서 청년을 봤다고.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12년간 수많은 사람을 주노라고 착각해왔습니다. 매번 허탕이었죠. 그래서 도현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정숙이 이렇게 구체적인 반응을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도현은 카페에서 정숙을 만났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흔적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커피잔을 든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정숙이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동명시장. 갑자기 쏟아진 비. 할머니 손수레를 밀어주던 청년. 옅은 갈색 머리에 푸른 눈. 그리고 시장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 순간 청년이 얼어붙었다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도 닿지 않은 채로 마치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처럼. 도현은 수첩에 적으며 들었습니다. 그 방송 시작음이요. 정숙이 말했어요. 띵동, 그 소리요. 박람회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났었어요. 도현의 펜이 멈췄습니다. 국제 박람회 12년 전. 준호가 사라진 그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하지만 사모님 기대는. 알아요. 정숙이 도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잔이 받침대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해 주세요. 제발요. 도현은 정숙의 눈을 봤어요. 오랫동안 세월이 깎아낸 눈이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수없이 오간 사람의 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동명시장에 갔어요. 양복 대신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양복은 눈에 띄니까요. 골목을 걸으며 상인들에게 물었어요. 푸른 눈의 청년. 그저께 비 올 때 할머니 손수레 밀어준 사람. 처음 몇 군데는 시큰둥했어요. 외국인?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 도현은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끝 생선 가게에서 실마리가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비늘을 긁으며 툭 던지듯 말했죠. 아, 그 애. 유민이라고 했나. 요즘 이 근처서 자주 봐.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저기 철물점에서 봤던 것 같은데. 도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철물점 앞이었어요. 유민이 철근 묶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근육에 핏줄이 돋을 만큼 무거워 보였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도현은 잠시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옅은 갈색 머리카락, 푸른 눈, 정숙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유민이 철근을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순간 도현이 다가갔습니다. 이유민 씨? 유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몸이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났죠. 누구세요? 질문이 아닌 벽을 세우는 말투였습니다. 도현은 명함을 꺼내 내밀었어요. 유미는 명함을 받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죠.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도현이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12년 전 국제 박람회 가본 적 있어요? 유민의 손이 멈췄어요. 철근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없는데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때쯤이면 저 10살이에요. 보육원에 있었거든요. 박람회 같은데 갈 일이 없었어요. 보육원. 도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됐어요. 10살 보육원. 준호가 사라진 게 10살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밀어붙이지 않고 돌아서며 한마디 던졌죠. 그저께 할머니 손술에 밀어드렸더라고요. 좋은 일 하셨네요. 유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떠난 뒤에도 유미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국제 박람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지? 유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다시 철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정숙은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유민, 22살, 보육원 출신이에요. 정숙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10살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준호가 사라진 게 10살 때였으니까요. 국제 박람회 얘기를 꺼냈더니 반응이 있었어요. 반응이요? 부정했습니다. 가본 적 없다고 하지만. 도연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확인하면 연결고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정숙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팩트만 말해야 했어요. 거짓 희망을 줘선 안 됐습니다.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배제할 순 없다.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듣는 긍정에 가까운 대답이었죠. 그날 저녁, 한씨 본가 거실이었어요. 정숙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아버지 한회장, 시동생 도식, 조카 재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를 찾은 것 같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매번 허탕이었죠. 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님, 이번에도 달라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요. 재원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박람회 그날 머릿속에 그 장면이 스쳤습니다. 준호가 담장 너머 불꽃놀이를 보고 싶어 했어요. 야시장 쪽에서 터지고 있었죠. 형, 저기 가고 싶어. 재원은 준호 손을 잡고 박람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허락도 없이 야시장은 인파로 가득했어요. 불꽃이 터지고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 순간 인파에 떠밀렸습니다. 손이 놓아졌어요. 돌아봤을 때 준호가 없었습니다. 형, 형. 준호를 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 그건 환청이었을까요? 준호는 재원을 형이라고 불렀었죠. 사촌이었지만 친형제처럼 자랐으니까요. 재원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재원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기억나는 거 없냐고. 아니요. 전 그때 어렸어서 기억이 잘. 그래, 알겠다. 도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날 이후로 재원은 한 번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묻어두고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소문하며 정보를 모으던 도현은 유민이 있던 보육원을 찾게 되었죠. 보육원 서류 창고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들이 선반 위에 빼곡했어요. 도현은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12년 전 기록. 그 시절엔 미아 DNA 확인이나 전산 연동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아 전부 문서로 보관되었죠. 손가락이 박스 옆면의 라벨을 훑었어요. 준호가 사라진 해. 박스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가득했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손끝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유민, 입소 당시 기록. 도현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미아보호, 추정 연령 10세 전후. 이름, 보호자 연락처 불명. 외국인 아동으로 확인되어 별도 절차로 처리됨. 인수 경위란에 짧게 적혀 있었어요. 동명구 지역에서 구조 후 이송. 발견 당시 상황 경찰 단속 중 보호됨. 납치 피해 추정. 다음 장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심리평가 소견. 도연의 눈이 그 줄에서 멈췄습니다. 발견 당시 극심한 공황 상태, 수일간 방치된 것으로 보임. 질문에 반응 없음, 이름, 나이, 보호자 정보 일체 진술 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해리성 기억 상실 의심. 강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뇌가 기억을 차단한 것으로 추정됨. 기억 회복 강요 시 증상 악화 우려, 자연스러운 회복 권고. 도현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기억을 차단했다. 뇌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을 겪은 거죠.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서류철을 덮었어요. 여기선 더 이상 나올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마리는 찾았죠. 며칠 뒤, 도현은 시청 기록 보관소에 있었어요. 대규모 행사였던 국제 박람회. 당시 기록이 어딘가엔 남아있을 거였습니다. 행사 운영 기록, 미아 보호소 접수 대장,
현장 사진들. 담당 직원이 낡은 박스를 가져다 줬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었어요. 미아 접수 대장을 펼쳤습니다. 그날 접수된 미아는 12명. 대부분 한두 시간 안에 부모를 찾아 인계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같은 박스 안에 사진 봉투가 있었습니다. 행사 기록용으로 찍어둔 현장 사진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개막식, 체험 부스, 가족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단체 사진 한 장. 한씨그룹이 같이 주관하던 박람회였기 때문에 두 가족이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이 보였어요. 사진 한쪽 구석, 옅은 갈색 머리카락.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푸른 눈의 아이.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건 한재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재원. 두 아이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죠. 도연의 머릿속에서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눈의 아이, 재원과 함께 찍힌 사진. 그날 사라진 한준호, 그 청년과 이 아이가 같은 사람이라면 12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연은 사진을 봉투에 넣고 일어섰어요. 분명히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은 없었죠.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다시 철물점을 찾았어요. 유민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땀을 닦고 또 나르고. 도연이 다가가자 유민이 먼저 알아챘어요. 일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경계하는 눈빛. 하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도연이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민 앞에 내밀었죠. 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 얼핏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외형. 웃고 있는 얼굴. 이게 뭔데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2년 전 국제 박람회 사진이에요. 이 아이 유민 씨랑 많이 닮지 않았어요? 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뭔가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인파, 웅성거리는 소리, 형형색색의 깃발들, 그리고 누군가의 손, 크고 따뜻한 손이 자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준호야, 여기 있어. 유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 다시 기억의 문이 닫혔습니다. 저 이 사진 몰라요. 사진을 밀어내는 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래야 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건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막으려는. 그날 밤, 유미는 방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걱정 없이. 그게 나라고. 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왜? 유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파란 장갑이 만져졌습니다. 꺼내서 들여다봤죠. 한 짝뿐인 낡은 장갑. 색이 바래고 올이 풀려 있었어요. 이걸 왜 버리지 못하는 걸까?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면서.
장갑을 코에 가져갔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돼서 아무 냄새도 안 났어요. 그런데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미는 장갑을 가슴에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도연에게서 연락이 온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철물점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아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웃고 있는 푸른 눈. 새벽녘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옷장 안쪽에 오래된 상자를 꺼내 열었죠. 한 짝뿐인 파란 장갑. 박람회 가는 날 아침 준호한테 끼워줬던 장갑이었어요. 한 짝은 준호 손에, 한 손은 엄마 손을 잡아야 한다며 고집을 부려 가방에 넣어두었었죠. 준호가 사라지고 이 한 짝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장갑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천은 빛이 바랬지만 아직 부드러웠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가야 해. 더 기다릴 수 없어. 동명시장에 도착한 건 아침 햇살이 골목에 내려앉을 무렵이었어요. 정숙은 시장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는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수없이 이런 순간이 있었죠. 혹시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갔다가 매번 무너졌어요. 이번에도 그럴까, 또 아닐까? 가방 속 장갑을 만졌습니다. 파란 천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죠. 마음을 굳게 먹고 발을 뗐어요. 철물점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로 철근과 공구들이 쌓여 있었고 기름 냄새와 쇳내가 뒤섞여 났어요. 정숙은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좌판 그늘에 몸을 숨기고 안쪽을 살폈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옅은 갈색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죠.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바다를 닮은 색의 푸른 눈. 17년 전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5살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눈.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숙은 좌판 기둥을 붙잡았어요. 준호야.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그의 표정은 거의 없었죠. 일하는 손놀림은 묵묵하고 성실했습니다. 준호도 그랬어요. 어릴 때도 말이 없는 아이였죠. 푸른 눈 때문에 아이들이 놀려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견뎠습니다. 정숙은 그런 준호를 안아주곤 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심때쯤 유민이 손을 털며 골목으로 걸어 나왔죠. 정숙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유민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민이 정숙을 봤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저기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유민 씨 맞으세요? 유민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질문이 아니라 경계였죠. 저는 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일 수도 있어요? 12년 전에 잃어버린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아서려는 유민에게 정숙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박람회요. 유민의 발이 멈췄습니다. 12년 전 국제 박람회.
혹시 기억나세요? 유민의 어깨가 굳었어요. 고개를 돌려 정숙을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정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알고 싶어서요. 유미는 정숙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도현이라는 남자도 같은 걸 물어섰죠. 모르겠는데요. 유민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 그런데 가본 적 없어요.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파란 장갑을 꺼냈어요. 이거. 정숙이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유민의 시선이 장갑에 닿았어요. 그 순간 유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낡고 빛바랜 파란 장갑. 유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로 갔어요. 거기엔 똑같은 장갑이 있었거든요. 한 짝. 정숙은 유민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유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똑같은 장갑이 있었거든요. 정숙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미는 정숙을 바라봤어요. 이 여자가 뭘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 바쁜데 할 말 끝났으면 가세요. 돌아섰습니다. 정숙이 뒤에서 말했어요. 준호야. 유민의 발이 멈췄어요. 준호야.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민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이유민입니다. 유민이 말했어요. 준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유민은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준호.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골목을 돌아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낡은 건물 뒤편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냈어요. 한 짝뿐인 파란 장갑. 저 여자가 들고 있던 거랑 똑같았습니다. 색도, 천도, 낡은 정도도. 우연의 일치. 유미는 장갑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10살 이전의 기억은 텅 비어 있으니까요. 보육원 선생님은 입소할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들고 있던 물건이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들고 있던 건 나머지 한 짝처럼 보였어요. 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파란 장갑이 얼마나 많은데. 준호. 저 여자가 부른 이름. 유미는 눈을 감았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은 늘 비어 있는 것 같았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까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간절하고 슬프고 뭔가를 찾는 눈. 정숙은 골목 모퉁이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유민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 씨, 저 정숙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청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장갑을 보여줬는데 정숙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표정도 변하고 주머니를 만지려고 했어요. 분명히 뭔가 갖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확인은 못 하셨어요?
아니요, 안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리하게 다가가면 안 돼요. 도현이 말했어요. 경계심이 강한 친구예요. 밀어붙이면 더 다칠 겁니다. 네, 알겠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도현 씨,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가 준호 맞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준호만 아는 게 과거의 물건이 있나요?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별명, 어릴 때 기억 같은 거요. 일단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급하게 다가갔다간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해보겠습니다. 정숙은 골목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다릴게요.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골목에서 바람이 불어와 정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맞겠죠? 우리 아들, 이번엔 진짜 찾을 수 있게 위에서 도와줘요. 정숙의 말이 바람을 타고 하늘에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유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좁은 방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죠. 손에 파란 장갑이 쥐어져 있었어요. 낮에 만난 여자. 똑같은 장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세상에 파란 장갑이 얼마나 많은데. 유미는 장갑을 불빛에 비춰봤어요. 낡고 빛바랜 파란색. 올이 풀린 자국. 닳아서 얇아진 손가락 부분. 그 여자가 들고 있던 것도 이랬습니다. 색도 낡은 정도도 마치 한 쌍처럼. 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전 기억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죠. 뇌가 스스로 기억을 지운 거라고요. 유미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기억나지 않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과거가 없으면 그냥 지금만 살면 되니까.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준호. 그 여자가 부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유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한 거지? 장갑을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도현은 정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푸른 눈의 아이. 준호. 정숙이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닮았죠? 정숙이 말했어요. 그 청년이랑 눈이 똑같아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도현이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찾은 겁니다. 정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심리평가 소견. 발견 당시 극심한 공황 상태. 질문에 반응 없음. 이름, 나이, 보호자 정보 진술 불가. 해리성 기억 상실 의심.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그 친구 기억이 없는 거예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거죠.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정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한 거구나.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10살. 겨우 10살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억을 전부 지워버린 걸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현이 대답했어요. 그 친구가 스스로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장갑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가진 장갑이랑 여사님 장갑이 한 쌍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요. 도현이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말씀드렸던 기억을 떠올릴 만한 게 있습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명.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인형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토끼 인형. 한쪽 귀가 찢어져 있었는데 제가 꿰매줬죠.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인형 이름이 파랑이었어요. 준호가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눈이 파란색이라서. 도현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 거요. 그런 기억이 돌아오면 확실해지는 겁니다. 다음 날, 유미는 철물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또 올 것 같았거든요. 방에 틀어박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창밖으로 해가 기우는 걸 봤어요.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지만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죠. 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월세도 한 달째 밀렸어요. 내일은 나가야 해. 다른 데서 일을 구해야지. 유미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파란 장갑에 닿았고 꺼내 들여다봤어요. 낮에 만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먹이던 목소리, 간절하게 붙잡으려던 눈빛. 준호야. 그 이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유미는 한참 장갑을 바라보다가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점점 이상했습니다. 머릿속의 벽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틈새로 뭔가 새어나오려는 것 같았죠. 달빛이 눈꺼풀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CH7 연결. 도연이 한동안의 수소문 끝에 공사 현장을 찾아간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녔고 어디선가 들릴 소리가 울렸죠. 유미는 자재를 옮기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유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미는 대답 대신 자재를 내려놓았어요. 장갑을 벗으며 도연을 훑어봤습니다. 뭔데요? 박정숙 여사님, 한 번만 더 만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시장에서 쫓아오던 여자, 파란 장갑을 들고 있던 그 파란 장갑이요. 마음이 급했던 도현은 말했습니다. 그 제품은 오래전에 단종된 겁니다. 색감이랑 원단, 모든 게 똑같은 걸 두 사람이 따로 갖고 있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민의 눈이 흔들렸어요. 도유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바람이 불고 시멘트 먼지가 날렸습니다. 유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장갑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골목 안쪽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재즈 음악이 낮게 흘렀고
커피 볶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죠. 정숙이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민이 들어왔어요. 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유미는 잠시 서 있다가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파란 장갑이 놓여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낡은 색이 더 선명해 보였죠. 유민이 그걸 보더니 주머니에서 자기 장갑을 꺼냈어요.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색, 같은 크기, 서로 다른 바래진 정도. 마치 오래전에 헤어져 서로 다른 곳에서 살다. 다시 만난 것처럼 두 장갑은 한 쌍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2년 전 박람회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한테 끼워줬죠. 한 짝은 준호 손에, 한 짝은 저의 가방에. 준호가 한 손은 엄마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유미는 장갑을 내려다봤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방문 앞에 선 것 같았죠. 유민이 입을 열었어요. 전 10살 전 기억이 없어요. 이 장갑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고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들었어요. 그런데 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숙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장갑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숙이 유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가 어릴 때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토끼 인형. 유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쪽 귀가 찢어져서 제가 꿰매줬죠. 파란 실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인형 이름이 파랑이. 유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유민도 놀랐습니다. 왜 그 이름이 나왔는지 몰랐어요.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서 튀어나왔죠. 눈이 파란색이라서 나하고 똑같아서. 유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고 재즈 음악만 낮게 흘렀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미는 그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토끼 인형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천, 볼에 비비면 간질간질하던 느낌. 파란 단추 눈은 유민의 눈과 똑같은 색이었죠. 한쪽 귀에는 파란 실밥 자국이 삐뚤빼뚤 남아 있었어요. 준호야, 파랑이 눈이랑 내 눈이랑 똑같네.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햇살에 비친 얼굴, 눈가에 잔주름이 접히던 모습. 그 손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비누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불꽃놀이. 하늘에 꽃이 피었습니다. 빨강, 파랑, 금빛.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고 있었죠.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 저것 봐. 저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불꽃이 터지는 곳을. 그런데 갑자기 손이 놓아졌어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얼굴들만 물결처럼 밀려왔죠. 불꽃 터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형,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소리쳤지만
수많은 발소리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어요. 모두 하늘만 보고 있었죠. 불꽃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낯선 거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때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어요. 낯선 얼굴, 차가운 눈, 꽉 쥐는 손. 누구세요? 나요. 싫어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끌려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어둠 속으로.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죠. 춥고 무섭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 목소리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엄마, 엄마.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주일인지 어느 날 문이 열렸어요. 눈부신 빛이 쏟아졌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경찰 아저씨였습니다.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엄마 아빠 이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이름도, 집도, 엄마 얼굴도. 하얀 벽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띵동. 카페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 시작음이 울렸습니다. 유민의 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그 소리, 12년 전 그날 밤에도 들었던 소리. 미아를 찾습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기다렸어요. 누군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누군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기억 속 그 손처럼요. 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이 유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접혀 있었습니다. 기억 속 엄마처럼. 유민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짜로 저였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유민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12년이었어요.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찾던 사람이. 그 시각. 한시그룹 본사. 저녁 노을이 복도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복도 끝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재원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쿵쾅거렸죠. 12년 전 그날 두 가족이 함께 박람회에 갔습니다. 회사 행사였어요. 어른들은 미팅이 있었고 아이들끼리 박람회를 구경하기로 했죠. 재원은 16살이었어요. 준호는 10살. 손을 잡고 전시관을 돌아다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형, 저기 봐.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람회장 담 너머로 불꽃이 터지고 있었어요. 야시장 쪽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죠.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안 돼. 엄마한테 말해야지. 그런데 준호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깐만 보고 오자. 재원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금방이면 괜찮겠지. 박람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야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외국인도 많이 오는 곳이라 해외에 온 것 같았죠. 불꽃놀이를 보려는 인파가 가득했어요.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재원과 준호가 환호했어요. 금빛 불꽃이 하늘 가득 퍼졌죠.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인파에 떠밀렸어요. 뒤에 있던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하면서 물결이 일었죠. 손이 놓아졌습니다. 돌아봤을 때 준호가 없었어요. 야시장을 뒤지고 골목을 뒤지고 가게마다 물어봤어요.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재원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정숙이 재원을 붙잡았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어디? 재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람회 밖으로 나간 걸 말하면, 허락도 없이 데리고 나간 걸 말하면, 그렇게 거짓말이 튀어나와 버렸죠. 다 내 잘못이 돼. 박람회 안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어요.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른들이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박람회 미아보호소, 경찰서, 병원. 하지만 아무도 야시장 쪽은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린 줄 몰랐으니까요. 재원만 알고 있었어요. 혼자서. 매년 큰어머니가 실종 전단지를 돌릴 때마다 재원은 외면했어요. 준호 생일에 케이크가 식탁에 놓일 때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절에 큰어머니의 텅 빈 눈을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혔죠. 큰어머니, 사실은요. 수백 번 입안에서 굴렸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거짓말이 목구멍에 돌처럼 박혀버렸거든요. 그런데 가족회의에서 큰어머니가 말했어요. 찾은 것 같다고,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푸른 눈의 청년, 22살, 보육원 출신. 재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준호라면. 12년 전 야시장에서 손 놓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더 이상은 못 숨겨. 이 무게를 안고는 하루도 더 못 살아. 재원은 아버지 서재 앞에 서 있었어요. 서재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땀에 젖은 손바닥에 닿았어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도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얼굴 반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야? 아버지. 재원은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이 바닥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큰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식의 펜이 멈췄어요. 어떤 걸 말이냐. 12년 전 일이요. 박람회. 재원이 한 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준호를 잃어버린 건 박람회 안이 아니었어요. 서재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식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뭐라고? 야시장이었어요.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가 불꽃놀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눈이 너무 반짝여서.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허락도 안 받고 거기서 인파에 떠밀려서 손을 놓쳤어요. 말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목구멍에 박혀있던 돌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도식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눈만 재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12년 동안 도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거짓말한 거야? 네.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요. 큰어머니 눈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에 저를 붙잡고 물었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린 거냐고, 그 눈이. 재원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 말하면 큰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볼지. 도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노을을 등지고 섰습니다.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졌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12년이야. 도식이 입을 열었어요. 12년 동안 형수님이 뭘 했는지 알아? 재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단지 수십만 장 돌렸어. 방송에 나가서 울면서 호소했고, 사설 탐정 12명을 썼다. 가진 거 거의 다 쏟아부었지. 도식이 돌아섰어요. 노을빛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던 거야. 내 거짓말 때문에. 재원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도식은 아들의 떨리는 등을 내려다봤어요. 16살 때 거짓말 한 번이 12년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을 거예요. 명절마다 큰 댁에 갈 때마다 죽고 싶었겠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어나. 재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큰어머니한테 말하겠다고? 네. 더 이상은. 도식이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같이 가자. 네. 혼자 가면 큰댁 어머니가 널 어떻게 할지 몰라. 같이 가서 말해. 도식이 재원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 재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넓은 손이었어요. 책임은 내가 내 아버지니까.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의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죠. 정숙과 유민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식은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카페에서 돌아온 뒤로 그랬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갑자기 기억이 쏟아지니까 뭐가 뭔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그냥 옆에 있어도 될까? 오늘 밤만. 정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유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CH9.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있었죠. 이 시간에 누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맨발이 마룻바닥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로 그 뒤에 재원이 있었죠. 재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두덩이가 벌겋게 붓고 코끝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울다 온 게 분명했어요. 도식 씨, 이 시간에 무슨... 형수님, 도식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농담기 없는 무거운 목소리였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숙의 눈이 재원에게 갔어요. 재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손등에 핏줄이 돋아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 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깨가 굳었습니다. 정숙이 손짓했어요. 괜찮아,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유민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 낯설고 이상하게 따뜻한. 도식이 소파에 앉았어요. 재원은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불안한 눈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재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원아, 정숙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어요. 도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형수님, 들어주십시오. 재원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나무 마룻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하게. 큰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이 간 유리처럼 갈라지고 있었죠. 12년 전 박람회 때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의 숨이 멎었어요.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준호를 잃어버린 게 재원의 어깨가 떨렸어요. 박람회 아니었어요. 뭐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야시장이었어요. 재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닦지도 않았어요. 준호가 불꽃놀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담장 너머로 불꽃이 터지는 게 보였거든요. 눈이 너무 반짝여서.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갔어요. 허락도 안 받고. 잠깐만 보고 오자고.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기서 인파에 떠밀려서 손을 놓쳤어요. 침묵. 시계 초침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동안 거짓말했어요. 재원이 다시 이마를 바닥에 박았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큰어머니가 물었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린 거냐고. 눈이 너무 무서웠어요, 눈이. 재원의 목이 메었습니다. 박람회 안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없어졌다고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정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날카롭게. 박람회 주변만 수십 번을 뒤졌어. 경찰서, 미아보호소, 병원. 전부. 정숙이 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던 거야? 재원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있었죠. 12년이야. 정숙이 소리쳤어요. 12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전단지 돌리고, 방송 나가고, 사설 탐정 쓰고. 목소리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정숙의 숨이 멎었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을 못 버텼어. 유민의 눈이 커졌어요. 매일 밤 나갔어. 회사 끝나면 바로. 주말마다 전국 보육원 돌고 미아 센터 찾아다니고 밥을 안 먹고 내가 먹으라고 해도 준호 찾기 전엔 못 먹는다고. 잠을 안 자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쓰러졌어. 회사에서 심장이 버티질 못했대. 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를 못 찾은 채로 눈 감으면서도 준호 이름 불렀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남아 7년을 더 찾았어. 혼자서. 정숙이 재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었어? 재원의 등이 작아졌어요. 16살 때처럼, 그날 밤처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정숙의 손이 올라갔어요. 미안하다고. 손바닥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떨리던 손은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유민이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힘이 빠진 것처럼. 내가 어떻게. 정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털썩. 어떻게 12년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도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당신도 알았어요? 정숙의 눈이 도식을 향했어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눈이었죠. 도식 씨도 알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도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녀석이 서재로 찾아와서. 도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제 아들입니다. 제가 못 가르친 겁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잘못된 곳만 찾았어요. 처음부터 야시장 쪽을 찾았더라면 시장. 그래서 준호를 못 찾은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정숙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유민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 서서 떨리는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준호. 12년 만에 찾은 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비틀거렸지만 일어났어요. 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민이 한 발 물러났어요. 반사적으로 무서웠거든요. 정숙이 멈췄습니다. 무섭지?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 무섭지. 미안해. 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정숙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또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정숙이 유민을 바라봤습니다. 찾았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걸렸지만, 엉뚱한 데만 찾아다녔지만, 그래도 찾았잖아. 정숙이 재원을 돌아봤어요. 재원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12년간 혼자 짊어진 무게에 짓눌린 등이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용서 못해. 재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아. 4,000일이 넘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재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정숙이 유민을 바라봤어요. 유민이 거기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안도와 안심이 정숙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살아서 숨 쉬고 있었어요. 준호를 찾았어. 그게 중요해. 다시 재원을 받습니다. 너도 12년 동안 힘들었겠지. 재원의 눈이 커졌어요. 매년 내가 전단지 돌릴 때마다, 준호 생일에 케이크 사올 때마다 내가 왜 피했는지 이제 알겠다.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혼자 그 무게 지고 살았구나. 큰어머니. 재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일어나. 정숙이 말했어요. 오늘은 돌아가. 나도 시간이 필요해. 재원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식이 아들의 팔을 잡았죠. 형수님, 죄송합니다. 도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밤하늘을. 도식과 재원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정숙과 유민만 남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정숙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어깨가 축 처졌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유민이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또 한 발. 정숙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정숙이 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꽉. 유민도 잡았어요. 똑같이 꽉.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CH10 엄마. 도식과 재원이 떠나고 거실에 정숙과 유민만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기, 유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까 아버지 이야기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유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날 손 안 놓쳤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야. 정숙이 유민의 말을 끊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넌 10살이었어. 정숙이 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10살짜리 애가 무슨 잘못이야. 잘못한 사람 따로 있어. 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니 눈물이 떨어졌어요. 무릎 위로 한 방울, 또 한 방울. 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나요. 조금씩. 정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누 냄새요, 따뜻한 손, 토끼 인형. 유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랑이, 그 이름도요. 정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머리 쓰다듬어 주던 손도요. 이불 덮어주던 손도요. 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얼굴이 안 떠올랐어요. 12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정숙이 유민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민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카페에서 손 잡았을 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떠올랐어요. 그 얼굴이.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유민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구멍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 입안에서 굴러다니기만 했던 말.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말.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숙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기억 속 그 손처럼. 유민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게. 엄마. 한마디였어요. 짧게 떨리는 12년 만에 그 한마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유민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이제 그는 더 이상 유민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1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아이. 12년 만에 엄마를 되찾은 아이. 준호였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꿈에서 들었던 말. 남편이 눈 감으면서까지 듣고 싶어 했던 말. 준호야. 정숙이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온 힘을 다해.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우리 준호. 준호도 정숙을 안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를 안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 따뜻했어요.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기억 속 그 냄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왜? 정숙이 준호의 등을 쓸었습니다. 토닥토닥. 어릴 때처럼.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여기 있어. 준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로.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둥글고 환한 보름달, 1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아들이었습니다. 1년 후,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정숙의 집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고등어 굽는 냄새가 그 위에 겹쳐졌죠. 정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저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콧노래가 새어나왔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한시 그룹의 회사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볼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남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 기다리는 집,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정숙이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접혔습니다. 준호 왔니?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준호가 신발을 벗었어요.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랬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얼굴이 비쳤어요. 푸른 눈, 여전히 푸른 눈. 그런데 이제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구이에서 기름이 지글거렸어요. 시금치나물, 김치, 콩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정숙과 준호가 마주 앉았어요. 어디에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밥 먹는 모습.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12년 만에 처음 찾아온 풍경이었어요. 준호가 밥을 떴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속이 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몸만 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정숙이 준호 밥그릇에 반찬을 올렸어요. 고등어 살을 발라서 가시 하나 없이. 준호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12년 전에도 이랬겠죠. 엄마가 가시 발라주고 준호가 받아먹고. 기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걸.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불렀어요. 응. 고마워요. 정숙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뭐가? 그냥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렸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방.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 준호 사진, 옆에 토끼 인형을 들고 그 옆에 새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정숙과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 준호가 어색하게 웃고 정숙이 환하게 웃는. 준호가 침대에 누웠어요. 베개 옆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 파란 단추 눈. 한쪽 귀에 파란 실밥 자국. 파랑이. 정숙이 12년 동안 보관하고 있던 거였어요. 준호 방에 두고 싶다고 가져다 둔 겁니다. 준호가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보풀이 일어난 천 간질간질한 느낌. 기억과 똑같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환한 보름달. 12년 전 그날 밤에도 달이 떴을까요? 야시장에서 길을 잃고 울던 그날 밤에도 아마 떠 있었겠죠. 다만 그땐 보지 못했을 뿐. 너무 어두워서,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달빛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따뜻하게. 준호가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꿈을 꿔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무서운 꿈 말고 따뜻한 꿈. 엄마가 나오는 꿈, 집으로 돌아가는 꿈. 아니, 이미 돌아왔죠. 12년 만에 집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